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언론 감독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론 습득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적응력을 좀 키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 언론 과목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의 어떤 출제의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약간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한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 그리고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약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일단은 1차 시험은 어떻습니까? 평균 60점을 넘기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안정적으로 70점 이상 이렇게 득점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출제가 이 시험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제된 문제 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출제됐던 전 문제를 문제집에 담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이제 문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부동산 언론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타의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약간 닮았어요.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높이거나 또 아주 평이한 문제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은 그런 예상 문제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자, 기억할 게 일단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은 문제 풀이다 보니까 이론 부분이 일부 설명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강의를 들으셨던 우리 기본 이론서 있죠. 이것을 함께 펴놓고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어차피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문제집 말고도 기본서를 같이 병행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이 지금 보면요, 우리 출제 비중을 좀 보면요, 고루 출제되고 있어요. 좀 특이한 게 경제론 파트가 좀 적게 출제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2차 과목에 경제학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탄력성을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기서 점검하는 거 좀 필요하겠는데, 사실 여러분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언론을 학습을 하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타 파트가 고루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뭐냐면, 일단은 뭐 생소한 것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힘들어하는 게 투자론입니다. 투자론하고 금융론. 이 부분은 뭐 거의 여러분이 접할 기회가 없는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들이 전공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같이 정리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암기의 요령이라든지 이런 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전혀 이제 다루지 않는 이런 파트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도적으로 감정평가론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감정평가사 시험이기 때문에 2차 과목을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한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면 이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뭐 객관식의 어떤 틀에 연습하는 거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난이도를 보면 아주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내는 게 감정평가는 뭐 수익환원법에 수익까지 계산하는 뭐 기본 틀. 그래서 순용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투자론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료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크게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잘 다루지 않는 게 이런 총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루지 않는 게 이런 총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 그 다음에 투자론 파트, 그 다음에 금융론 파트, 개발 관리론, 그리고 정말 이제 재밌는 게 이 중개론. 중개론은 뭐 여러분 전혀 시험에 대비한 적이 없죠. 그런다고 해서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중개론 전반적인 학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맞는 수준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닙니다. 70점 넘기자. 80점까지 맞으면 참 좋겠죠. 안정권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 좀 하시고 교재 특징을 잠깐 보시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단 한 문제도 빼지 않고 모두 수록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요. 약간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상 문제를 좀 집어넣었어요. 이걸 좀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집 정도는 충분히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이론은 빠짐없이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지 않는 한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본서 같이 병행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지금 총론 파트, 강론 이렇게 해서 6개 파트,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정책론은 여러분 조세론, 그다음 개발 관련론이나 중개론이라든지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이거 제목을 다 달기에는 좀 그래. 권리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3페이지 이제 부동산 총론 파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직 지금 출제가 안 된 파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학이 뭐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게 되면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 여기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실제 시험지에. 그래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좀 들어야 되는데 1차 객관식 시험은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답이 틀린 걸 찾는 건지 옳은 걸 찾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틀린 걸 찾으라고 하면 나머지 오지선다 중에 4가지 지문이 옳은 거고, 그렇죠? 만약에 옳은 걸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가지가 틀린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옳은 걸 찾아라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이 옳은 건데 1번을 딱 지문을 봤더니 확실히 틀렸어요. 아, 틀린 거구나. 그걸 정답을 체크하고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언론 시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과목도 1차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객관식 문제니까.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가위피를 쳐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지금 나는 틀린 걸 찾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떤 분은 5번부터 이렇게 풀고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확률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읽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의 올림이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여기 김영진 교수의 정의입니다. 김영진 교수의 정의인데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강사들, 교수들이 이 정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뭐야 했을 때 이 정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정의는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죠. 그것을 능률화, 전문화, 합리화, 근대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률화 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 그러면 이론입니다. 이론 그리고 과학성을 말해요. 그다음 응용기술 그러면 실무입니다. 실무, 이것은 기술성. 이것도 이제 따로따로 출제가 좀 되거든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은 이론만 다루는 학문이다? 아니고요. 실무와 관련된 것도 다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과학성, 실무는 기술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종합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단어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합 그러면
일단은 둘 이상을 말해요. 여러분 뭐 종합 선물 세트 그런 뭐요? 그 여러 가지 상품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꾸린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이라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우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물리적 측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측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파트도 있어요. 이제 권리관계라든지 법적 측면. 그 다음에 가격적 측면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법, 경, 기. 이것은 무형적 측면, 이것은 유형적 측면.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학문들이 부동산학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과학이라 부른다? 종합과학이라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학이라는 표현은 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무에 대비하는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단어 안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사회. 사회는 인간의 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활동은 누가 하죠? 인간이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포인트가 이렇게 됩니다.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이자 사회과학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2번 질문을 이해를 했다면 이 3번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이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에 대비하는 노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학으로서 과학성과 실무과학으로서 기술성을 다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언급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여기 또 나와 있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무슨 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여러분, 자, 실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경험을 얻게 돼요. 이게 추측되어서 그 이론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니까 또 실천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과학이다. 실천과학이다. 이 표현은 실무에 적용되다 보니까 응용과학이다 하고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겹치는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는 게 목표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무슨 과학의 성격도 지니냐면 규범과학 성격도 지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규범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실천과학이다 중요하지 않고 가장 큰 틀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이겁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부동산 활동을 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동산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입니다. 능률화? 잘하겠다는 거야. 왜 잘하는 거야? 그 잘할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최유효용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잘 하려면 부동산학은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관리적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연구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 활동에서 비롯되는 어떤 법칙성, 반복성, 규칙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바라보면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현상 그래요. 현상.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은 목표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아시겠죠? 그리고 연구 대상으로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이 정도 기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렇게 좀 보셨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틀린 걸 찾아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키워드가 뭡니까? 종합이죠. 자, 부동산 여러 분야의 항목과 연결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갖게 돼요.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구분할 때 부동산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 자, 키워드 찾으셨죠?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법이 있고요. 여기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부동산을 바라보면 자, 부동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세 가지 함께 생각이 나있죠. 법, 경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접근한 방법이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봤더니 이렇게 따로따로 병 이렇게 접근한 걸 분산식 접근법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어느 하나에 하는 걸 중점식 접근법이라 그래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되기 힘듭니다. 우리 부동산은 이 세 가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이 들어올 때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종합식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종합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라고 보고 맞습니까? 자, 경제학도 어때요? 합리적 기대학 뭐 그런 거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고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행동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그 접근법을 취하는 게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행태과학적 접근법이 있어요. 자, 의사결정한 포인트가 이 의사결정, 내면적 어떤 결정이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성격이라면 이런 결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걸 뭐라면 행태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 행태를 보고 유추해서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행태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접근법과 행태적 접근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기본서를 좀 보시면 페이지 16페이지 있습니다. 16페이지. 그래서 기타 접근 방법 중에 행태과학적 접근법하고 의사결정 접근법을 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5번은 지금 여타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 시험에 좀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부동산 활동 중에서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그리고 부동산 상담은 부동산 결정 분야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상담은 결정 지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페이지 15페이지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가 필요합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그 이론 분야 있고 실무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단에 박스 있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와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는 투금계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닭싸움을 어디서 붙이냐? 평상 이웃에 붙인다. 그래서 평상말이 이게 지원 분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투금계는 맞습니다. 투금계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에 해당돼요? 의사결정 분야. 그리고 평상말이 상이죠. 그래서 평가, 상담, 마케팅, 관리 이것은 지원 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요거 하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암기볼 좀 써버리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좀 알면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국어적인 어떤 표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함정으로 판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걸 찾아냈습니다.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법경기죠,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잘 봅니다. 이게 중요한 지문이죠.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김윤희 교수는 사회란 말을 뺐지만 부동산 활동이란 말에 앞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지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비가역이 뭐죠?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하여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자, 의사결정 지원분야 또 등장했죠. 그게 뭐예요? 평상 말이죠. 평가, 상담, 마케팅, 관리.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이라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합니다. 이 부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법 제99조 1항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활동해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 등, 부동산이죠.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누가 해요? 인간이 합니다.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관리적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의 주체, 여러분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셔야 돼요. 국어적 표현입니다. 객체. 그래서 이게 주인된 몸이고요. 행위의 대상. 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객체라 그래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게. 그렇죠? 객체라고 합니다. 대상. 그러면 우리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의 토지 내가 갖고 싶어요. 그래 강남 토지 쳐다보면서 야 강남 토지 너 오늘부터 내 거 하자. 오늘부터 1일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내 것을 하려면 그 토지 소유자를 만나야죠.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위 대상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둘로. 물건에 관한 것과 인간에 관한 것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 대물활동이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대인활동 이렇게 하는 거죠. 대인활동.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험에 가입하면 대물, 대인 뭐 이런 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활동하는 거 우리가 뭐 부동산을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활동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 이거 알죠? 전면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 이거 봐봐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요. 대물활동만 되거나 대인활동만 되거나 그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체계한 이론 활동, 그렇죠. 이론도 하고 실무도 하죠.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 우리 둘 다 필요해요. 기술성도 필요하고 과학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활동의 객체에 따라 대인, 대물 활동을 나누게 되고요. 우리 부동산은 원리와 그 응용기술, 원리, 이론, 과학성, 그 응용기술, 실무, 기술성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5번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당연한 거야. 자, 과학성은 이론이고요. 기술성은 실무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예상 문제를 다뤄드렸어요.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아직 안 나왔을 뿐이에요.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여러분, 부동산의 개념. 여러분, 부동산을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죠? 제가 할게요. 법경기입니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그거에 관한 내용을 묻겠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1번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제적 측면의 내용이에요. 경제 측면. 두 번째,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유지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에 대해서 그 느끼는 게 무조건 생산 요소다 이렇게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또 요즘 뭐 경영 뭐 이런 거 이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산 요소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토지는. 여러분 공원에 가보십니다. 공원 바닥이 뭐예요? 토지죠. 그렇습니다. 최종 소비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바닥이 부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작지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소비지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겠죠. 주의를 좀 하셔야죠. 자,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제 99조 1항입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요거 2항 이야기죠. 요거 1항이고요. 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고 2항에서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3번 요것은 법률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경제적 측면, 이거 법률적 측면이죠. 4번. 자, 준부동산.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준 또는 의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거기 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아니었는데 거기에 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부동산이 아닌 거죠.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 다시 민법상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했죠. 원래 이게 아니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을 봤더니 등기, 등록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거기에 저당을 설정해서 자금 융통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적 효과를 봤을 때 부동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20톤 이상이죠. 20톤 이상 항공기, 어권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준부동산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정착물 중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뭐 했죠? 이거 나왔어요. 등기나 등록. 자, 그러니까 토지에 있는 나무 집단을 갖다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마치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듯이, 자, 우리는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목, 수목 집단을 임목이라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건 등기부가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립된 부동산처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법률적 측면입니다. 다시 물리적으로 토지에서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토지 정착물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소유권 관계라든지 권리를 독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착물은 맞지만. 그래서 토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가 양도할 수 있다. 자, 등기부가 따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법 공부를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부동산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념이네요. 뭘 찾아놨어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 협의는 좁은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민법상 부동산이고요. 토지 및 그 정착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다시 법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거 봐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협의란 말이 나왔을 때는 넓은 의미의 광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애초에 협의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게 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민법 제99조 1항에서 정한 부동산만 딱 있다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준의제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 원천적인 부동산을 협의부동산이라 하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더해서 넓은 의미의 광의부동산을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옳은 이야기 되고요. 자, 부동산의 경우는 무엇으로? 등기로서 공시 효과를 가지겠지만, 자,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의 효과는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는 공신력이 없죠. 근데 이것은 어때요? 공신력이 인정되죠. 여기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등기가 공신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민법에서 잘 배우시고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좁은 의미 부동산이 협의 부동산이죠. 준부동산 합쳐서 광의 부동산이라 하며, 그렇죠? 옳은 이야기죠.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한다. 자, 해봐요.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 의미 부동산, 이 광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내용이에요. 측면의 내용이고요. 자본, 자산 등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건 경제적 측면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함께라는 말도 좀 빼야 되고요. 이것은 부동산을 하며 자본, 자산 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라는 말을 빼고 경제적 부동산을 구분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맞아요. 그죠? 앞에는 법률적, 뒤쪽은 뭐예요? 경제적. 기술적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준부동산은, 자, 준부동산, 부동산이 준하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 등록원부 같은 게 있게 되는데, 그게 마치 우리 부동산의 등기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 있다. 그럼 등기나 등록사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장착물이 부동산이고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동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 개념으로 따져보면 그 법적 효과가 부동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5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거 또 나왔습니다.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있죠. 법령에 의해서 저당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부동산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학습하고 계십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장착을 말하며 민법 제99조 1항의 내용이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렇습니다. 2번, 부동산을 복합개념. 자, 복합개념 그러면 개념이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법, 경, 기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20년간, 자, 20년 나왔습니다. 소유의사로, 키워드 이거죠? 평온, 공연하고,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뭐예요? 시효 20년 취득 시효죠. 이렇게 해서 취득한 것을 시효 취득이라 그러죠. 그래서 취득 시효는 20년이고요. 이렇게 해서 취득한 것을 시효 취득이라 하죠.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토지를 방치하게 되면 저런 진짜 우픈 이야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픈은 아니고요. 슬픈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4번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여러분 민법에 물권법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동산은 저렇게 하지 않죠. 부동산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죠? 이게 벌써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민법 문제에 가까운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념 중에서 전체 내용을 좀 보면 법적 측면을 좀 많이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게 28회 문제였고요. 이제 31회 문제. 자, 이제 들어보니까 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출제된 전체 내용하고 다른 부분을 앞에서 한 두세 문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그래서 이제 교재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출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요. 기출 표시가 없는 게 있을 거야. 기출 표시가 있는 것은 실제로 출제된 문제, 지금까지 출제된 전 문제를 다 수록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표시 없는 것은 다른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가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31의 문제. 자, 공간. 부동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법적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이 있어요. 근데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부동산은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은 자연이야, 어떤 위치를 가져. 부동산은 공간이야, 환경의 구성분자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억을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이론 강의할 때 자, 위, 공, 경 이렇게 기억을 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공경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위 공경, 스스로 공경을 하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드렸죠. 자, 1번. 토지는 물리적 형태를 써. 그쵸? 자, 물리적 측면이 나왔어요. 지표면과 함께. 이게 수평 공간이죠? 이게 수평 공간. 공간과 함께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 지하 공간, 이걸 지중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자, 여기 있습니다. 3차원 공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또 나와 있어요. 입체 공간. 자, 이 세 가지는 동의해요. 자, 시험 문제에 다른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면을 제외한 공중 공간, 지중 공간만을 입체 공간 또는 3차원 공간 그러면 안 돼요. 셋은 동의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 활동으로서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지표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그렇죠. 경작지를 이용하니까. 도시 지역은 어때요? 그 토지 자체의 지력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위쪽에도 공간을 만들죠. 이런 것을 공간 창조 활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쪽 공간, 그렇죠? 도시는 입체 공간이 활동 중이고 공중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죠. 공중공간, 그리고 지하 공간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입체 공간에 있을 때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시 지역에서는 지표 공간은 바닥에 정착을 이루거나 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요즘 뭐 지하 주차장이 필수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또 지하 공간도 쓰고요, 공중공간도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지표권. 자, 지표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소유권의 어떤 권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토지와 해면의 분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바다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육지고요. 여기는 바다 해면이에요, 해면. 그러면 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주수위선, 이게 간주수위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간섭지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최고 만조수위선을 중심으로 육지냐 해면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만조시 분계점을 표준한다. 옳은 얘기죠. 자, 4번.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자, 물에 관한 권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하 공간의 토층의 구성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을 배우실 때 지하 공간에 흐르는 지하수는요, 새로운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하수는. 그러니까 물에 관한 권리 그러면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표수도 다 물 아닙니까? 그죠? 네, 다시. 이제 물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했을 때는 쪼개보면 지표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유역주의를 취합니다. 자신의 토지 영역에 흐를 물이 있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옆에 흘러서 내려갈 토지 소유자, 그 영역에 있는 사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물을 흘려 보내주면서, 그렇죠? 그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지표수도 마찬가지, 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수도 물이 흐릅니다. 지하수도 물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천수 같은 것도 지하수 일종으로 봐요. 그런데 다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어서 온천법이 만들어진 것뿐이지,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분리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수 물을 많이 뽑아버리면, 또는 온천수를 많이 뽑아버리면 인접한 토지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법이 있는 것뿐이에요. 정리합니다. 지하에 있는 물은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유역지 개념을 쓰고요.
그리고 물을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독점적 배타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엄격한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광업법상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 광물이 있어요. 그게 66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가 인정이 안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책을 광물로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광업권, 자 탐사하고 채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굴. 이 광업권의 객체, 광업권을 부여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업권은 정부가 국가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자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크게 문제없어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지표수인지 지하수인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 저렇게 표현하게 되면 넓은 개념으로 지표, 지하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 자체가 토지 지하의 어떤 소유권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독립된 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가 수용을 당했어요. 근데 토지 지하에 있는 요 물, 지하수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소유권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자의 보상을 할 때 지하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의 새로운 물건으로 봐서 보상 대상으로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토지의 그 보상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독립된 물건으로서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교만한 함정을 팠어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그래서 지금 독립된 물건으로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지하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다. 그다음 공적 공중권은 자 우리 이제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표권이고요. 여기 위쪽이 이제 공중권인데 이 공중권은 공적 공중권과 사적 공중권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제 21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위쪽 공간, 아래쪽 공간도 소유권이 미친다고 돼 있는데 거기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로나 전파의 발착에 미치는 공간이 있죠. 여기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으로 봐요. 그래서 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유 목적 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작권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 이제 31회 때 출제됐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이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따 예상 문제 우리 한번 볼 건데요. 이와 관련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법상의 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 이용권은 물에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독립된 물건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에 포함돼요? 어디? 그러니까 물건이라 볼 수 없고요. 지하수 이용권이 토지 소유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독립된 물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자, 위, 공, 경,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위, 공, 경, 기술적 개념.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적 위치는 이제 물리적 위치를 말해요. 물리적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위치라는 거 있어요. 상대적 위치.
이것은 이제 인문적 위치를 말합니다. 사람이 개입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를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개입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근데 이거 봐요. 내 토지가 어느 지역에 몇 번째 토지예요. 예를 들어 22번째 토지라 치겠습니다. 이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의 특성 중에 토지의 자재 특성에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의 특성에 따라 이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가 속한 지역의 여건은 변할 수 있겠죠. 이건 변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위치는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토지는 잡아요. 여기 이제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생산의 기본 요소, 생산 요소죠. 그리고 또 뭐도 된다고? 소비자가,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토지는 생산 요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소비재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해서 뭐라 한다? 광해부동산이라 한다. 광해부동산. 법경기 나왔습니다. 법경기, 기술이 물리적인 거 법경기죠. 이걸 결합하게 되면 개념이 세리상이어서 복합부동산이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복합부동산은 뭐냐? 복합부동산은 뭐냐? 여기서 부동산이 둘 이상이란 거예요. 여러분,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토지 등기비 따로 있고요, 건물 등기비 따로 있고, 뭐 임목 같은 것도 어때요? 독립된 등기부를 갖게 되면 부동산이 둘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복합 개념, 이건 개념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이 단어 구분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지속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 자세하게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한 무슨 공간? 삼천 공간. 세 가지를 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 공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과거에 다른 시험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표 공간을 빼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간의 토지는 지하 공중 공간을 입체 공간에 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돼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 한 2번 이상 출제가 됐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으로서 토지. 자연, 그럼 어떤 뜻이죠? 자연? 본래부터 존재했던 걸 말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뭐 바꿀 수 없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뭐 임야를 개발해서 뭐 택지로 이렇게 활용한다든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인간이 개입되게 되면 성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바꿀 수 없다 그런 게 틀렸죠. 일단은 요거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소비재로 이렇게 쓰는 경우 그 가치가 시장 가치와 결이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봐요.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뒤쪽은 시장 가치죠. 여러분이 그 감정평가의 시장 가치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시장 가치가 뭐예요?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대상물이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서 공개된 후 대상물 특성에 대상물에 대한 어때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통상 성립됐다고 인정되는 뭐 이런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 가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 가치는 객관적인 성질을 가져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됐어요? 소비. 그럼 소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는 사용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투자 가치 이걸 언급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서로 뭐가 될 수 있다?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옳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다음 생산 노수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 요소로 쓰이는 건 이제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예를 들면 농지로 쓰는 경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농지로 쓰게 되면 그 비옥도 차이가 그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재산이냐 자산이냐 이 구분은 우리나라는 명확하지가 좀 않는데 뭐 다른 쪽에서는 좀 구분을 좀 하긴 하지만 내가 토지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내 거죠. 내 자산이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사용, 수익, 처분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소유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0번 문제 풀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과 토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정착물이란 정착이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정착물이란 영어로는 이제 픽스처라고 합니다. 토지를 따라서 존재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토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정의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뭐라 부른다? 부동산을 부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뭐예요? 3천 공간이죠.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어요? 적법하게? 그리고 인접이 위치하는 민간 지상파 사업, 방송 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예한을 미쳤어요. 여러분 건물을 높이 지어버리면 전파 송수신에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파 발착이 미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항로 등의 뭐 항공권 이런 거 하고요. 전파 발착이 미치는 공간은 그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요. 타인이 그 권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 공익목적인 공중권이에요. 공적 공중권이죠. 그래서 침해한 거 볼 수가 없어요. 모르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민법 212조 이야기죠. 자,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 상하라는 표현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상하에 미친다? 입체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현행 지적도는 여러분 지적에 관한 법률 배우시지 않습니까? 토지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수평 지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수평 지적을 하고 있죠. 수평 지적.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자에 관한 미취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갖지 못한다. 이건 광업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좀 다뤘고요. 이제 여러분 11번 문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